4월 29일 재보궐선거 천정배, 정동영 예측 같은 걸 좀 안 하셨나요? 전략을 하시는 분이면 그 정도 예측은 했는데 약간 당황하고 막 발이 얽히는 걸 보면 이런 관악을 굉장히 좀 어려운 적이죠. 정동영 후보가 잠식하는 만큼의 표 차이가 오신환 후보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권만 분열 안 됐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 다 지는 걸로 나와요. 차전 전패할 수 있다는. 글쎄요, 그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나왔습니다. 오늘 4.19 보궐선거 판세와 전망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하얀 옷을 입으셨네요. 예. 젊어 보이시네요. 예, 오늘부터 민주정책연구원과 저희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관하는 정책 엑스포가 네. 시작됐는데 그 정책 엑스포의 드레스 코드가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입니다. 국회의원 같지가 않아요. 딱 보면은. 그래요? 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4월 29일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정동영 전 의원 출마하고 또 동교동계가 과연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 갑자기 여당은 없어지고 야당끼리 이렇게 싸우거나 또는 야당 하면서 잘 단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쟁점이 되고 있어요. 뭔가 좀 이 전략적 관점에서 보실 때 뭔가 판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 요인이라기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측면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박근혜 정부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실정을 평가해야 되는 선거인데 거꾸로 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때 이 새정치연합도 처음부터 정권 심판론을 내걸지는 않았어요. 보면 뭐 유능한 경제정당에서 심판론을 깔고는 있지만 주요 이제 전략이라든가 슬로건으로 내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을 전제로 해서 경제 정당론을 얘기한 거니까 저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그 야권의 어떤 정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국면이 바뀐 겁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건 무엇보다도 천정배 전 장관께서 광주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그랬고 그것이 한층 증폭된 것이 정동영 전 장관의 관악을 출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우리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옛 구민주당계 정치인들이 그건 뭐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가볍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냥 더 증폭된 성격이 있다고 예상이 됐죠. 네. 아무튼 처음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같은 걸 좀 안 하셨나요? 전략을 하시는 분이면 그 정도 예측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예측하셨으면 대처를 예.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당황하고 막 발이 얽히는 걸 보면 글쎄 워낙이 명분 없는 출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장관이나 천정배 장관이나 다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정하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고 있었던 중진 정치인들이 당을 나가가지고 심판하자라고 할 때 대중적 명분이 있는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를 보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론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명분은 없죠. 명분은 없는데 그 당의 전략이 좀 바뀌는 건 없습니까? 초반과 이 정동영 전 장관 출마 이후에 선거 전략이라도 컨셉 이런 거 변화는 없어요?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조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 출마가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이제 유권자들 또 이제 저희 같은 정치부 기자들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당직자들 또 문재인 대표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또 그 출마한 사람들을
막 또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어차피 선거고 누구나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건데 정치 현실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텐데 막 버럭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또 막 너무 비난하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또 약간 이상하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내나요? 아니 그렇게 비칩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예, 아니 그분들이 저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면 또 모르겠고요. 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그나마 좀 감당이 가능하다, 견딜만하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신자한테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일종의 그 사람들 그렇게 당을 나와서 출마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이 문제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8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살아오르고 있고 그렇죠. 또 문재인 대표 지지율도 올라가고 개인 있죠.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야당이 단결해서 뭔가 좀 하면 이제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 또 박근혜 정부의 독주도 견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희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유권자들이나 이 정치부 기자로서 보면은 배신자다, 탈당 명분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탈당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뭐 천정배는 지금 야당이 너무 개파주의가 심하다, 호남 정치가 개판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동영은 어쨌든 노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천안함 폭침 발언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책임 있게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치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늘 탈당 배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 정서적인 면을 지적하는 거죠. 예. 그 천정배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천정배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리고 이를테면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예. 전략공천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현 지도부의 책임이 아니죠. 또 정동영 전 장관이 얘기하는 뭐 천안함 폭침론 그 문제도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이미 문재인 후보가 천안함 폭침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예,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데 출마의 명분을 그렇게 삼고 계시는 거죠. 자, 동교동과,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뭐 마치 뭐 좀 알력이 있는 것처럼, 좀 보수 언론에서는 약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동교동계 좀 잘 아시죠? 거기 어른들하고 좀 친분도 있으시죠? 예, 저는 그분들 왜 그러시는 거죠? 실무자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예. 예, 존경하던 정치인들이었지요. 몸값 올리기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교동계 어른들이? 글쎄, 당신들 입장에서는 참여정부를 경과하면서 뭔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또는 대접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지만 뭔가 정치적인 기회를 박탈당했다. 뭐 이런 서운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자꾸 강조되는 거는 결국 당내에 개파주의가 여전하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부추겨서 이른바 비칠 수밖에 동교동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건노갑 고모님이나 박지원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뭐 자기들 지분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것 같아요. 글쎄 그분들이 새삼스럽게 무슨 지분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표도 이번에 당직 인선에서 탕평 인사를 했고 또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래에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통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최적의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정한 경선에 맡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 전술을 능동적으로 구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한 룰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정치적 뜻이 있으면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알겠습니다. 건노갑 고문이나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나서게 되면 서울의 이제 관악이라든가 광주 이런 데서 좀 크게 도움이 됩니까? 뭐 질 선거가 뭐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역설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들인 장년 노년층에서
거꾸로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렇게 거니까요. 나타나요. 따라서 민주당의 오랜 원로 정치인들이 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 또 조영택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운동을 펼친다면 저는 그건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생각합니다.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 1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영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분이라든가 몸값 올리기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하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동교동계가 뭐 전국의 주도권을 쥐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좋게만 보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호남의 정서를 일부분 대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도해서 뭐 또 다른 계파주의라거나 또 다른 지역주의로 나타나면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바람직하지 않지요.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어떤 동교동계에서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전략기획위원장님하고 좀 의논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네. 그 사전에 저는 저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도 전략기획위원장이었는데 그렇죠.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의 통합과 단결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예. 하는 점을 적시하고 네. 그에 따른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천이 됐습니까? 예, 뭐 이를테면 원탁회의라든지 예. 또는 전당대회에서 함께 경쟁했던 경선 후보들과의 회동이라든지 또 그 전 지도부인 뭐 안철수 대표, 네.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 단결과 통합의 기운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건의를 지금 드렸고 전략기획위원장의 뭐 그 논의에서 논의에서 나온 봐야 겁니까? 되겠네요. 예. 예, 뭐 전략기획위원장만의 생각은 예, 아닙니다만 아무튼요. 전략단위에서 논의해서 내부 논의에서 예. 그래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자마자 전달하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는 그런 전략단위의 논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편입니까? 선제적으로 좀 막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문재인 대표가 좀 덜 받아들이신 거 아닌가요? 그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이를테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누려야 예. 되고 또 대중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도 실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당내 문제에만 주력할 수 없는 그래서 뭐 대중적 행보들도 해야만 하는 네. 이런 과제가 있지요. 그래서 경제 행보 또 예. 안보 정당 행보 또 알겠습니다. 당내 행보 이런 거 바쁘셨군요. 두루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당 대표라는 게 사실 오른손 왼손 동시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비유가 있는데 사실은 대여 투쟁도 중요하지만 당내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이번에 그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아쉬움을 노출했죠.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하고는 뭐 많이 발전했죠. 네, 뭐 그건 그러신가요? 그건 인정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네. 어떤 눈높이가 있죠. 거기에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좀 못 미치시는 건 아닌가. 국민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정치 구단들의 실력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한 5단쯤 되는 걸로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것이 문재인 대표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하는 것이라 아주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언론에서 큰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모처럼 눈길을 끌 것 같습니다. 4월 8일에는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4월 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연설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안에서 떠오르는 정치인입니다. 대구 출신 3선으로 경제에는 중도개혁, 안보에는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든 중요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설의 내용은 주로 경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역량과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놀라운 연설 실력을 과시한 일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정책 연설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관악을 굉장히 좀 어려운 적이죠. 오늘 CBS 발표된 조사를 보면
2등을 하는데 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하고 지금 정태 후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10%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더 차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벌어졌다고 기존 봐야 되나요? 다른 여론조사에 발표된 예. 거하고 보면은 수치가 어쨌든 비슷합니까? 아니, 오늘 CBS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정동영 후보가 잠식하는 만큼의 표 차이가 오신환 후보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야권 분열의 양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야권만 분열 안 됐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총선 때 거기 김희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야권이 분열됐는데 그때는 연합공천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야권 단일화의 명분이 크게 작동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이상규,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측에 저희들이 지역구를 양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상규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불복하고 독자적으로 출마한 네. 김희철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했던 것인데 지금 좀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단일화의 명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예. 김희철 전 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0.6%포인트 차이로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표차로 졌는데요. 그래서 좀 당내 아직 경선 후유증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뭐 잘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예, 경선 후유증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직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그러니까 관악을의 경선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박지원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교동계가 또 필요하군요. 동교동계의 역할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전 의원이 동교동계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교동계의 상층부의 이제 조직적인 압력을 받으면 좀 영향을 받기는 받겠죠.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데 동교동 가신 출신은 아닌데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그 정치적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분은 내년 총선을 노리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 후보가 떨어지는 걸 원한다 이런 관측들이 언론 보도에 나와요. 뭐 사실입니까? 글쎄 김희철 전 의원의 속내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을 해서 저런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당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또 경쟁해야 될 일이죠. 자, 정동영 후보 주로 제기하는 문제가 야권이 무능하다. 무능 야당을 표출을 들겠다. 지금 슬로건이 주로 그거에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높이려면 이 당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야당으로서 선명하게 투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서 무능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나 안보의 측면에서 쓸데없는 빌미를 주어서 이를테면 중도층의 유권자들에게 쓸데없는 불안감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데서 무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걸 그런데 이거는 서로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 야당성을 강조해서 선명하게 투쟁을 하면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야당이 맨 투쟁만 한다, 발목만 잡는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선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으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 있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간에는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잘 잡아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8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당이 그런 거를 잘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 데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당의 단결을 어떻게 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외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의 단결만 실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칠게 좀 요약하자면 지금 당의 행보를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 또는 상대적으로 그런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상대적인 중도화 전략, 우클릭 전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일성으로 내건 게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능한 경제정당의 핵심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되었고 그걸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특혜 경제정책들을 계속 구사해왔고 이것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클릭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포섭 전략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중도화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신뢰를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서구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천정배 전 의원 나오고 조영태 후보 나오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도 나와 있는데 어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지명도나 인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약간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천정배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광주 시민들의 또 광주 서구의 유권자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평가가 아직 안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저는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조금 밀리고 있는 양상인가요? 지지율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5, 60대에서 천정배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높다는 게 맞습니까?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나오기는 하던데 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사선의 중진 정치인이고 유명해서 그런 인물론? 대단히 네. 뭐 장관까지 지내시고 뭐 그랬던 분 아닙니까? 아, 조영태 후보도 국무조정실장 장관급 했어요. 네, 뭐 그래,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조영택 의원님은 저 정치 경륜이 천정배 전 장관보다 네, 많이 짧지 짧죠.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바로 인접 지역구인 서구 갑에서 국회의원을 갑에서 하셨던 국회의원. 분인데 옆 지역구로 이제 옮겨오신 측면이 있어서. 근데 저 천정배 의원이 탈당했다고 비판하는데 조영태 후보도 탈당한 적이 있는 거 맞지 않아요? 예. 탈당한 적이 있죠. 탈당한 적이 그런 있죠. 일이 예, 예. 있었네요. 예. 예, 당에서 총력 지원 체제를 한다면 지금 가장 광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때요? 다른 뭐 관악을이나 이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물량이나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광주와 관악이 저희들의 핵심 전략 지역이면 틀림이 없죠. 예. 그런데 광주에 대한 접근은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 그렇죠? 당을 너무 전면에 내세우면 또 이제 그렇죠. 오히려 우리 천정배 전 장관에게 동정론이 일 수도 역효과를 있겠다. 볼수 있겠군요. 하는 생각도 들어서 당이 총력 지원을 하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좀 겸손하게 다가가고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믿는다 이런 태도가 좋겠군요. 네. 작년에 이제 그 무소속의 강원태, 이용섭 후보가 단일화해서 나섰을 경우하고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이 나올 경우 파괴력이 어디가 더 강합니까? 그 지난번 선거 때도 선거 기간 내내 윤장현 현 시장의 지지율이 낮았죠. 낮았죠.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이겼다.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거나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후보 개개인의 뭐 선호도에 좌우된다기보다 보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것인가, 뭐 이런 데에 더 착목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성남 중원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꼽혀요.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말이죠. 이거? 왜 어려워졌죠? 거기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2번씩이나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총선 땐 그런데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의 그 아주 그 뭐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데인데 우리 당 후보의 인지도가 신상진 후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선거가 진행이 되면 인지도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통합진보당의 지지세가 있죠? 또 강한 네. 데입니다. 네. 그래서 김미희 후보가 뭐 10% 이상의 저 지지율을 여전히 같던데,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죠. 예, 그렇게 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한테 변수 심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 서강화을인가요? 네. 거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거기가 의외로 분위기가 좋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굉장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오늘 그 CBS 여론조사를 보면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요.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나요? 그 정도 차이라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면 저는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는 선거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인지도는 높을지 모르겠는데 안상수 후보에 대한 인지도 조사 어떤 결과를 보니까 거의 100%에 달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반해서 인천시 재정을 말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빚더미에 올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강화 지역은 소지역주의가 작동하는 지금 연고주의가 항상 작동하는 강화 지역 지역이라고 출신이 들었어요. 이겼는데 이번엔 없다 그러죠.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선거가 진행되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4곳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 오늘 CBS에 주는 건 다 지는 걸로 나와요. 그것도 전부 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지는 걸로 나와요. 사전 전패할 수 있다는 현재 수치로만 보면 그런 가능성도 나오는데. 최종 전망을 한번 좀 해줘 보세요. 그래요. 몇 승, 몇 전문가 패. 나오셨으니까. 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사실 그 전패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패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그 선거가 굉장히 어렵죠. 아, 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당의 정치적 자원들이 총동원되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선거 전략도 대단히 미세하게 구사되어야 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몇 개 정도 건질 수 있다. 글쎄요, 그렇게 전패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선거구의 현재 격차라고 하는 것이 따라잡을 만한 위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잘만 하면 네. 사석 전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몇 석을 지금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 우리는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그냥 계획은 이제 바라보기는 전승을 하면 목표죠. 좋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최저선 이런 거 말이죠. 최저선이라고 하면 저는 2대2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2대2 정도 되면 좋겠다. 사실상 야당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런 그런가요? 분위기에서. 예. 예. 이 전략기획위원장이 좀 잘하시면 가능한 목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곳을 뚝 짚어보면은 전부 다 이제 과거에 야권 연대를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 이번에 처음부터 미리 야권 연대 절대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 게 어떤 전략적인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번 보궐선거가 나중에 인천이 뛰어들긴 했습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이 해산 명령을 받고 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보궐선거이고 그에 대한 야권 지지층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들은 공연히 야권연대를 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자력으로 돌파해야만 하는 선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통합진보당하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네요. 네. 정치인들은 늘 계산의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면은 결과는 딴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산기로는 민심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치인들이 이 정치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